네, 시청자 여러분, 꼼찰청장으로 뵙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만나는 꼼찰청장. 아이고, 4명이었는데 말이죠. 1명으로 줄었어요. 너무 단촐한데요. 네, 장영진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 김태현 기자가 지금 아주 긴급한 취재를 위해서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아, 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나더만요, 보니까. 네, 예. 뭐 항상 뭐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서 자료가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가져온 자료가 개판이다 그러면 이제 대가리를 받게 할 계획이라는 그렇죠. 소문이 있어요. 예. 아니, 사회부장도 아니면서 이렇게 뭐 애를 못 살게 그래요. 아니 그 자료 준 사람을 나 차려준 사람을 알겠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죽기 전에 회고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꼼찰청장 광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광고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서재인 변호사 모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호떡입니다, 여러분. 네, 온라인에서도 호떡을 판매합니다만은 길거리에서 후후 불어먹던 그 옛날 호떡 맛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름만 호떡일 뿐 그냥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이 들어있는 찐빵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제 맛의 고수 프리미엄 수제 호떡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단연간 직접 호떡 장사를 하셨던 대표님의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진짜 길거리표 호떡입니다. 자, 밀가루 냄새 제로, 부드럽고 달콤하고 뜨거운 떡즙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억의 길거리 호떡이지만은 제조 시설은 해썹 인증을 받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어요. 냉동 보관 가능하고요. 개별 포장도 있기 때문에 대량 구매한 다음에 하나씩 빼서 데워 드시면 정말 간편하고 경제적입니다. 아침 대용으로도 좋고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프라이팬 어떤 방식으로 데워도 맛있습니다. 열 받으신 분 머리 위에다 놔도 잘 데워집니다. 근데 맛있죠? 맛있어요. 네. 이게 제가 이거 엊그저께 제가 이제 장용진 TV에서 이걸 오, 소개를 하고 그래요? 시식을 했어요. 네. 근데 맛있다 그랬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그럼 근데 내가 사 먹으려고 했는데 요새 또 다들 일찍 잤지 않습니까? 네. 먹지를 못한 거예요. 네. 밤새 생각이 났어요. 눈에 눈물이 다 고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먹고 싶어서. 예, 이게 먹고 싶어. 진짜 생각나더라니까요. 이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씨앗 호떡이 있거든요. 씨앗 호떡이 원산지가 부산 아닙니까? 부산 남포동. 그렇죠, 맞아요. 영화거리. 그 맛이에요. 그 맛이 그대로 나요. 아. 자, 이제 맛의 고수 프리미엄 수제 꿀 호떡 10개 세트. 인터넷 최저가가 15,000원인데 김용민 닷컴은 12,800원. 야, 3,000원 이상 쌉니다. 그리고 맛의 고수 프리미엄 수제 씨앗 호떡, 말씀하신 씨앗 호떡 10개 세트. 인터넷 최저가가 17,000원인데 김용민 닷컴은 14,800원. 네, 그래요.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씨앗 호떡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유, 맛있네요, 진짜. 제가 반을 먹었고 또 이제 반을 먹을 텐데. 이게 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그러잖아요. 겉바 속촉. 딱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팔기는 파는데 다른 데서도 이게 무슨 저 호떡인지 고로케인지 뭐 애매한 게 되게 많아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보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도 그치. 나오고 이게 맛있거든 이게 그래. 이 부분이요. 오늘 이걸 못 먹는 우리 김태형 기자. 소재인 변호사님. 아, 그래요? 안 됐습니다. 뭐 팔자주 뭐. 그러니까 와, 이거 꿀을 못 먹어서 너무 안타깝네. 이거 저 밥에다 비벼 먹고 싶어요. 진짜 너무 맛있는 꿀즙입니다. 요거는 아메리카노 이런 데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 얼마나 이게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아메리카노 예전에는-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치, 예전에 햄버거를 항상 콜라에 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아메리카노가 훨씬 더 이제 맞아 떨어지더라고 궁합이. 예, 그래요. 아, 맛있네 정말. 이게 생각나더라니까 이제 집에 갔는데 가만히 이제 혹시 비슷한 거라도 파나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편의점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정도죠. 배고프면 정말 눈물 납니다. 예. 모를 거야.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나이 들어서 말이죠. 정말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예. 아, 비웃어? 비웃어? 아, 나 참. 니들도 나이 들어봐. 그래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그 서재인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서재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노란색 옷을 오늘 또 안에 네. 넣고 오셨네. 예. 그 사실 우리 녹화 날 다음 날이 세월호 참사. 예, 그래요. 네. 세월호 참사 7주기인데 오늘 그 참 유경근 벌써. 위원장님 인터뷰했어요. 예은 아빠. 아니 그 우리 법률가 분들 중에서 세월호 참사 특검에 지원하려는 법률가가 없다. 좋은 변호사님을 찾아다녔는데 아 이거는 맡기를 너무 꺼려하시더라고. 수사기간이 짧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회에 뭐 큰 성역이 있나요? 왜 그냥 뭐 대충 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세월호라는 이런 이름이 주는 어떤 무게가 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부담을 느끼셨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사안이 또 복잡하지 또.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음. 상당한 증거들을 이미 음. 인멸을 시켜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아, 그럼 인멸한 이렇게. 건 또 인멸한 거대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흔적이 남아 있으면 인멸을 하는 거를 이제 처벌할 수가 있는데 흔적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을 걸로 지금 우려가 돼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변호사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오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 세월호 부분에서 저는 제일 결정적인 원인은 임관혁이라고 봅니다. 임관혁. 임관혁이 자기 말로는 뭐 세월호 백서를 쓰듯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유경근 위원장이 우리 평화나무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임관혁이 불렀대 유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이 수사단의 단장은 내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석열이 덮었네 그러면. 그렇게 봐야지 뭐 결국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 임관혁이 등장할 때부터 아 이거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제가 몇 번을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족들께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믿어보고 싶었다라고 그렇지. 하시는데 사실 근데 임관혁이 수사를 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인간 디가우저예요. 하드디스크를 다 깨끗이 지워버리듯이 증거가 안 남아요. 예. 그러니까 뒤집어 보고 싶은데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아마 이제 고사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장 의원님 윤석열이 국정감사 때 2019년 국정감사 네. 때 박주민 의원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세월호 참사를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사단이 만들어졌는데 임관혁을 세웠단 말이죠. 네. 임관혁이 무능한 검사라는 건 뭐 이런 필부인 저도 아는 부분인데 임관혁을 세운 이유 또 그에 앞서서 세월호 수사단을 만든 이유 그리고 윤석열이 네.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첫째 이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예. 일단 일단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음. 수사가 이거 너무 심한데? 그러고 이제 그해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계속 밀고 오니까 야 무슨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탈탈 털고 너무 그렇지, 좀 그렇지. 세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요. 잠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어요. 다른 곳으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떡낸 게 세월호였던 겁니다. 즉 검찰을 향한 좋지 않은 시선들을 잠시 완화시키고 다른 데로 눈길을 돌렸다가 다시 올 수 있게끔 마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투입된 특검이었다, 그 수사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임관혁 유능한 사람입니다. 네. 뭐에 유능한 사람이냐? 파는데 유명한 게 아니라 덮는데 유명하냐? 그래요. 네, 포크레인을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거든요. 팔 때도 쓸 수 있고 덮을 때도 쓸 수 있는데 이 양반은 잘 덮어요. 그래서 저는
임관역이 딱 되는 순간에 아, 이 수사는 망했다. 이거는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덮으려고 하는 수사구나. 아. 잠시 시선을 좀 돌리려고 세월호라는 것이 너무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으니까 그 시선을 잠시 그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검찰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잠시 돌리기 위해서 써먹는 트릭이다라고 아하. 저는 막 그때부터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때 그렇게 이제 다스베이더 가가지고도 막 핏대를 올리니까 박주민 의원이 아 그렇게까지 보실 건 아니라고 한번 믿어보자고 이러는데 내가 믿어는 보는데 뭐 일단 보입시다 내가 그랬다고요. 예. 근데 아니 뭘 믿어? 아니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그 갑자기 임관역이 거기서 왜 갑자기 세월호 수사를 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려 하겠어? 그럴 의도조차 없는 맥락을 보면은 그 세월호 수사를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한 번 더 함으로써 조선일보로 하여금 아니 이렇게까지 몇 번에 걸쳐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드러난 게 없다. 그러니까 가족들 이제 포기해라. 그 명분만 쌓아준 꼴이 된 거 아니에요? 난 그 맥락으로 봤어요. 네, 임관역을. 특히 임관역이 참 이제 보면서 야 저 인간 참 다양한 트릭을 쓰는구나라고 싶었던 게 어디냐면은 대통령 기록관을 뒤져요. 그래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뭐였느냐? 딱히 나온 게 없어요. 딱히 본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뭘 말하냐면 그거는 결국에 그 시점이 또 오면은 검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막 여론이 일기 시작할 무렵이었던 거예요.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 희석화하는데 적절히 세월호를 써먹었다. 윤석열을 비롯하야. 근데 이 임관역을 왜 아직까지 검찰청에 남겨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덮는 용도도 필요하지 사실은. 진실을 파헤쳐 가지고 책임을 물리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덮어줄 그런 일들을 해주는. 근데 덮기 검사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선배 세대가 바로 황교안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잘 덮기로 유명한. 잘 덮기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비유하면 덮밥이었어. 황교안도 그렇고 임관혁도 그렇고. 가재독으로 하자면은 뭐 담요 정도겠죠. 남녀 선생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변호사님, 네. 세월호 진상 규명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내일이 이제 7주년이 되는 날이죠. 네, 7주기. 이제 예. 세월호 사건 뭐 지겹다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목소리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를 정말 모두 담고 있는 어떤 그럼요. 종합판이어서 예. 그런데 그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자라나는 그 어린 많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어른 세대가 정말 매년 계속 얘기해도 이건 모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세월호라는 배 자체가 과적으로 인해 가지고 배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 그렇지. 선장이 운행을 잘못한 문제가 있었고 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 이후에 구조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문제가 있었고 당시에 체육관에 모여 있었던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하는 국정원 불법 사찰의 문제까지 있었던 진짜 그런 나쁜 사건이에요. 새끼들입니다, 근데 진짜. 이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는가? 사실 뭐 선장이라던가 뭐 해경이라던가 이런 일선에서 사건을 직접 맞닿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윗선들에 대한 수사나 조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다 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운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윗선일수록 빠져나가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시스템의 문제를 또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서 다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거를 내가 뭐 어떻게 거기까지 관리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항변을 해서 아마 과실치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많은 부분들이 또 빠져나가고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특검에 법조인들이 뭐 지원하는 게 이제 어렵다, 꺼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굉장히 한계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이상 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진상 규명의 측면에서 수사보다는 꾸준한 진상 규명의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은 아주 간단하다 이 문제는. 뭐 특검이랄 것도 없이 검찰하고 경찰을 경쟁시키듯 수사하게 하면 된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완전히 가려질 거라고 믿었던 진실까지 다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네요. 예. 뭐 가장 많은 부분이 있어요.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 과적이라든지 운항 과실, 네. 그다음에 고박 같은 이제 네. 안전 불감증, 그다음에 건조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불법 건조,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사찰, 그다음에 구조 실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은 어디 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박근혜. 지금 예. 그 국민의힘 여기서는 툭하면은 이 세월호 7시간을 빗대 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 어디 있었습니까? 이딴 소리나 찍찍하고 달리는데 그렇지. 진짜 그러면은 그 7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나요?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가끔가다 우리가 제가 아찔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게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이게 배가 침몰하는 사고였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전쟁이 났었다면 아이고, 그렇지. 끝장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박근혜가 겁내한다는 안타까워 무서워한다는 그래서 그렇게 막아야 된다고 했던 핵이 터졌다.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제 역할을 못했다. 자고 있었다. 예.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지극히 문과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권력이 나서서 유가족들 진상규명 활동을 막고 사찰하고 약점 잡고 그리고 권부로 어떻게든 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모든 시선과 시도를 다 차단시키고 이게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야.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정상적이었다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죠. 자기들 말 맞다나 교통사고라면 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교통사고 가지고 그 유족들이 교통사고 유족들이 난리를 쳤다. 아니 교통사고인데 거기에 왜 국정원이 왜 들어옵니까? 글쎄 말이야. 예?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국정원까지 들어왔다. 그 다음에 박근혜는 노란 리본만 봐도 경기를 했대는데 아니 교통사고라며. 교통사고인데 그 노란 리본 좀 봤다고 왜 그렇게 경기를 합니까?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세월호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라는 의지의 문제인데 어디서 막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의 뜻은 분명히 규명을 하자 이런 입장일 텐데 밑에서 이게 잘 메시지가 융통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또 그렇게 밑에서 알아서 솎아낸 게 아닌가 대통령 말씀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얘기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남관 씨도 안 잘라요? 그 사람 계속 가지? 뭐 곧 검찰총장 인사가 있을 거라는 예측은 있습니다만 이게 참 이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네. 예? 조남관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이 난리를 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목조르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러고 있는 와중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청와대를 가가지고 뭐 수사를 한다는 둥 뭐 이딴 소리가 찍찍 나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래도 되느냐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느냐라고 누군가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게 대통령의 뜻은 뭐 변한 게 없는데 검토해야 될 게 좀 많다 보니까 늦어진다. 제가 이런 류의 얘기를 이번에 요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조남관 얘기를 하면서 아니 조남관을 빨리 바꾸든지 빨리 임명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뭐 이성윤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랬더니 대통령의 뜻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 이성윤으로 이제 임명하겠다는 뜻은 바뀌지 않았는데 네, 근데 검토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좀 기다리고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검토라고 하는 건 뭐 이성윤 검증이에요? 이성윤에게 뭔가 좀 그 뭐 그런 뉘앙스죠. 의구심이 그런데 있는 그런 행적들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털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거기서만 들었으면은 제가 이성윤을 뭐 살펴볼 게 있나 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취재를 딱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대통령의 뜻은 원안 그대로 강행하자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성윤을 검찰총장 시키는 원안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사안이 바뀌었어.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사안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똑같은 말이 나와요. 대통령의 뜻은 원안을 그대로인데 이해충돌 방지법 원안을 그대로 밀고 가는 건데 살펴봐야 될 게 좀 있어서 뭐 위헌 문제도 살펴봐야 되고 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지체되고 있다. 전혀 다른 사안인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요. 그 다른 사안에서도 제가 최근 들어서 몇 건을 들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뜻에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살펴봐야 될 내용들,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됐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분명히 사안이 다르면은 지체되는 이유가 다 달라야 되는데 왜 똑같아? 대통령의 뜻은 그대로인데 살펴봐야 될 게 몇 개 더 있어서 지금 지체되고 있다. 그런 게 왜 똑같아? 이거는 뭐냐면은 어느 한 놈들이 장난치는 거지. 장난을 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대통령의 뜻을 말장난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살펴봐야 된다 근데 그냥 하세요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분 성격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살펴보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적폐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뭐 더 살펴보겠다는 사람들은 사실상 적폐에 부하 내동하는 자들이에요. 간첩이에요, 간첩.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런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정부 여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굉장히 흥분하셨는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용진이 형이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했어요. 이거 보면서 그 사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좀 있다. 그 사람 위에도 두 사람이나 있는 것 같아. 이게 결국 다 뻔한 사람이. 대통령의 신임도 있고 또 대통령 인맥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형이 얘기 안 했지만은. 그럼 뭐냐면은 이게 지금 대통령의 말발이 전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들에 의해서 필터링 되고 있다. 그렇죠. 맞죠? 이게 인해 장막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원래 인해 장막이라고 할 때는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인해 장막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크게 인식의 잘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실 인식에서의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는 그대로 그 시점에 정확한 시점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필터링이 되고 딜레이가 돼가지고 렉이 걸려가지고 버퍼링이 걸려서 내려오는 상황인 거죠. 이 버퍼링을 거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말 중요한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라는 건 이제 이번 선거에서 진 4.7 거죠. 네. 보선에서 졌다는 건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최근에 페이스북에 쓴 게 있는데 페이스북만 보면 김용민이가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제가 요즘 굉장히 흥분해 있는데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어요. 불편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종교인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의 제자고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냐? 빤스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예수 정신을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 빤스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아무개에는 또 그런 비슷한 완전히 그 정신과 철학이 탈착된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지도자를 바보로 만드는 이런 자들이 있다. 그래놓고는 나 친아무개요, 아무개 측개요 이런단 말이지. 맞잖아요, 형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그리고 문재인의 행보를 성과를 계승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계승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들의 입지 이제 곧 끝났으니 이제 다 끝나가니까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입지를 찾아갈 데만 그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제 기득권 그렇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다음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권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당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 양반도 보세요. 저는 정말 화가 확 치밀었거든요. 그 양반이 뭐 조국 장관 아들 뭐 딸 뭐 이 문제인데 보세요. 문희상 의장님. 적어도 의장님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의 딸 얘기하기 전에 자기 아들. 그댁 아들부터 좀 챙기세요. 저 진짜 그저 알만한 분이 말이야.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아 오늘 나 대신 흥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열받아. 예. 진짜. 왜 이렇게 죽고 그래? 나 열받아. 나 진짜 지금 진심 열받았어요. 목요일 저녁쯤 되면은 진이 다 빠져가지고
뭐 무슨 화를 낼 그 에너지가 남아 있지 않아요. 소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검 조남관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일단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은 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음.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지검장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이 되었다가 검찰로 다시 재이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규원 검사는 기소를 하고 이성윤 지검장도 기소를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좀 살펴봤는데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일단은 이제 그 검사 사건에서 검사의 어떤 직무상 범죄에 대한 사건의 경우에 공수처가 이건 우리가 수사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네, 공수처법 24조에 따라서 어떤 뭐 사건의 내용이나 뭐 공정성이나 진행 상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이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 사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기소 유보부 이첩 이런 거를 했더라고요 공수처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는 일단 니들이 일단 검찰에서 하고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네. 여건이 안 되니까 수사는 니들이 하고 기소를 할 것 같으면 일단 우리한테 넘겨. 다시 그러니까 다시 수사를 돌려보내. 해서 넘기면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봤는데 예. 이게 공수처법 자체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런 여러 가지 좀 세밀한 것들을 규율하지 못하는 거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석의 문제인데 만약에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를 해서 만약에 법원에 간다면 법원에서는 이 공수처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과연 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는 게 맞는 것인가? 권한 있는 기관에서 기소를 한 게 아니면 그거는 관할 위반이고. 관할 위반에서 이제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문을 보니까 기소 유보부 이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전혀 없어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이첩을 했다가도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는 또 있더라고요 또. 그건 그렇게는 해석이 가능할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일단 다시 기소는 우리가 할 테니까 다시 내놓으라고 하고 다시 가져갈 거야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이게 문제는 우리가 이첩을 했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을 했어. 이렇게 되면은 그 검찰의 관할권이 생기는 거니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야 기소는 우리가 할 거니까 수사만 하고 갖고 와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기소권은 여전히 그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게 되거든요. 어쨌거나 법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관할 위반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요. 이거는 물론 이거는 또 이제 법원에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1심에서 관할 위반 아니다 그래서 재판했다 쳐요. 2심에서도 관할 위반 아니다 그래서 재판했다 쳐요. 근데 3심에 대법원에 가서 관할 위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 그래요? 1심부터 다시 되겠죠. 이거는. 네. 야. 기소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기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심지어 기소부터. 예. 만약에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소시효가 이거는 만료가 된 거예요. 기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기소 자체가 불법이면은 그거는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는 없다. 근데 검토를 좀 알겠습니다. 해봐야 그러면은 되겠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이모 검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규원 검사예요. 근데 지금 흐름을 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이규원 검사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김학의가 태국으로 도망을 치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현장에 있던 공항 직원이 김학의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받은 사람이 이규원 검사예요. 네. 이규원 검사가 그래요? 그럼 못 가게 막아야지. 이규원 검사는 어디 서울중앙지검 아닙니다. 소속? 법무부 소속이었죠. 법무부. 법무부 소속이면서 서울 서부지법인가요? 서부지검이었나요? 서부지검에서 파견 처리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이걸 못 가게 막아야지. 이래놓고서는 이제 막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 가게 막아야지. 이러고니까 이 양반이 그러면은 제가 못 가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했냐면은 출국 금지 명령서를 써요. 쓰는데 거기 보면 사건을 쓰게 돼서 과연 뭔 네. 사건 때문에 간다. 근데 그 사건 명을 쓰는 게 아니라 사건 번호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본격적인 수사가 된 게 아니라 검찰 과거사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떡하냐? 그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 있지.
그 번호 가지고 일단 써서 내고 다시 사건 번호를 받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자 그게 잘못이다. 왜 사건 번호는 그 끝난 사건 번호를 왜 넣느냐? 이거는 사건 번호를 조작한 거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건 번호를 조작했는데 이 사람이 왜 지금까지 왜 내줬어? 이성윤이 봐줘서 그래. 라고 된 거죠. 그 뭐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따지려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300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성윤만 찝은 거예요. 왜? 그 사건에 개입한 사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일단 이 사람이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할 때 검사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출입국 관리본부장은 물론이고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법무실장 다 동원됩니다. 차관, 장관까지 다 동원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서울 서부지검 관할이었기 때문에 서부지검장한테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부지검장한테 보고가 됐으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과거사위원회에도 다 보고를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걸린 사람이 그때부터 보면 누구? 자 당시 검찰국장 윤대진, 그다음에 법무실장 지금 이용구 실장, 그다음에 차규근 본부장, 그다음에 봉욱 차관, 그다음에 박상기 법무장관, 그다음에 문무일 검찰총장, 이금노 차관, 봉욱 차관 줄줄줄줄 다 걸려요. 그다음에 한찬식 서부지검장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 딱 한 사람만 뚝 뽑아가지고 이성윤만 뽑아가지고 지금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아니 그 많은 사람이 개입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성윤만 쏙 뽑아가지고 하느냐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이제 이성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그 의도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끈앞풀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 네. 이성윤 검사장이 많은 걸 쥐고 있어요 지금. 많은 걸 쥐고 있다니 어떤 걸? 줄리를 지금 수사를 했는데 예. 줄리에 대해서 많은 거를 지금 확보를 한 모양이에요. 전에 우리 저 추미애 장관 나오셨잖아. 네, 많이 하셨죠. 네, 그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게 이미 다 수사가 됐다 이런 끝났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뭐라도 좀 빨리 기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지금 제가 못하고 또 있어? 열받는데 어. 또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예. 수사는 다 끝났는데 좀 더 살펴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음. 입장이 바뀐 건 아니나 좀 더 어떤 뿌랄 놈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겹치는 사람은 지금 제가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겹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보세요. 자 여기서 등장인물 사건이 바뀌었으니까 여러 사람이 등장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겹치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장관이에요. 장관 총리만 겹쳐요. 됐죠 그러면. 그러면은 두 사람이네. 장관 아니면 총리네. 그 뭐 장관이 뭘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아니죠. 적어도 장관이 그, 아니라 총리. 총리는. 그렇죠. 왜 적어도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총리가 그렇게 직접 관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는 거고 물론 당연히 이제 총리를 거치죠. 거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총리가 직접적인 어떤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의심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줄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장관이 박범계 장관의 이 스탠스가 좀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아이고도 사람 이름을 까시나 또. 아이고. 뭐 다 깠는데 뭐 아니 난 요즘에 예. 이 몇 분들한테는 배신감을 심하게 아니, 느끼는 형님, 것이 적당히 해야지. 그 한동훈한테 고소당하듯이 또 그 박범계도 고소하라 그래 하라 해. 나 뭐 아니 얼마 전에 엊그제 보니까 그분이 저기 그 박범계 장관이 또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가셨더만. 아 그래요? 어. 가서 뭐 했는지 몰라. 예.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천안 여자교도소를 가셨더만. 청주 여자교도소인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 최순실이 있는 데를 가셨더만. 왜 거기만 골라서 가셨을까 같은 날. 예. 그렇게 갔었으면 후려 잡고 오든가. 뭐 후려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요즘 저 박범계 장관이 지난번 그 조남관 차장을 그대로 둔 가운데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사건 공소시효 다 보내고 조남관이 저지른 그냥 터무니없는 생쇼를 그냥 묵인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내부에 뭐 합동 감찰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말장난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 진정성이 이제 어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 장관이 이 친구들하고 지금 놀아난 게 아닌가.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이렇게 한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자기 딴에는 응. 검찰을 좀 다독여 가지고 응. 검찰이 마구 설치는 거를 못하게 아니 하겠다. 지금까지 다 봐왔잖아. 이 새끼들은 그 말로는 안 되는 애들이라는 거를. 아니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말로는 안 되는 인간들임을 모르지 않았을 박범계 아닙니까? 민정비서관 때부터 다 봐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들에게도 진정성이 있을 거야. 이들과 대화를 하고 뭘 한번 잘해봐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는 거는 바보 인증 아닙니까? 바보 인정이라기보다는 배신이죠. 저는 그렇죠. 배신이라고 봐요. 바보가 지금. 아니라면 배신입니다. 네. 맞아요. 아니 응.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음. 지금 그리고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시간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된 개혁 안 하고 있다가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공수처만 보세요. 공수처법까지 그 쌩 난리쳤지만 지금 공수처법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출범 안 하는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할 거는 빨리 해야 돼요. 누구 말 맞다나 결말이 지어지면 사람들은 그 결말에 이르는 데까지 생겼던 과정을 잘 있습니다. 결말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지금 이 정부 한 4년 보내면서 느낀 건데 지금 해야 될 일을 늦추는 인간들은 결탁한 거야. 결탁한 거예요. 결탁한 거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뭔가 좀 더 살펴봐야 할 말하자면은 타진해봐야 될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득권 세력들한테 지금 한마디로 자기들은 이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들 페이스에 말려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지금 관심이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 웃기고 있네 그런 거 없어요. 다음 정부에서도 자기들이 이 기득권 주류 세력으로서 기득권을 유지해야겠다 이런 야망만 있을 뿐이지 이런 아주 뭐랄까요 얄팍한 욕심만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정부 아래에서 검찰 개혁하고 그래서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개혁이 늦어져서 민주 시민들이 다치고 음. 고통받는 거는 이 사람들이 안중에 없어요. 그냥 자기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만 따져본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 든다니까. 이 인간들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고 있구나.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다 만들었고 또 결국엔 뭐 거기서 우리가 이제 꿀을 빨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됐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걸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지. 자기들이 만든 걸로. 그러니까 아 우리는 킹메이커구나. 그럼 다음 정부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라고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이 틀린 줄 아십니까? 제가 김용민이가 좀 아주 나긴 해도 이런 건 아주 바삭하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음. 아주 희한한 사태를 몇 가지를 좀 목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윤석열과 함께 제3지대에서 뭔가 도모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제3지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독소를 쏘아붙이는 건 이해가 돼. 근데 같이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될 안철수한테도 독소를 쏘아붙여요. 자, 그리고 소위 말하는 김종인과 가깝다라는 몇몇 정치인들이 계속 현재 발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박용진 의원 비롯해서 네. 이철희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딱 보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누군가가 추천했기 때문에 됐겠죠. 근데 그 정도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뭐 총리급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 그 사람들이 김종인하고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얘기인가? 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이 바라는 게 김종인 선생이 바라는 게 이 할아버지가 바라는 게 윤석열과 함께 제3지대를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혹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나? 누군가? 이재명 지사가 아니겠죠. 그 외에 다른 사람을 하려고 하나? 라는 의심까지도 들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의심 정도인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라는 부분이 좀 자꾸 드러나요. 특히 지금쯤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양반을 만나야 돼. 둘이서 뭔가를 지금 도모를 시작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럼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기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만한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의심할 만한 기류 중에 어떤 부분이 민주당에서의 우리가 좀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결고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기 뭐야 조국 죽고 추미애 죽고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속은 입속대로 챙기시겠다 이런 거면은 아니 지난 조국 사태가 문제가 됐었으면 지난 총선도 져야죠. 그 총선은 왜 이겼냐고요. 조국 추미애가 문제였다면 지난 총선은 어떻게 이겼냔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나 지나가지고 재판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조국 추미애 때문에 아니 이거는 말이 되는 소리야. 문제는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민주당에서 한번 정치를 잠깐 해봤지 않습니까? 또 선거에서 졌더니 뭐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서 김용민 책임론 얘기했는데 정계 입문 한 달 만에 김용민 책임론에 이제 휘말리게 됐는데 아니 뭐 저는 봤을 졌고 또 뭐 제 이 허물이 이슈가 돼가지고 선거에 악영향 미친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대패한 게 이제 2014년 7월 말에 있었던 보궐선거인데 그때 이제 권은희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었어요. 광주니까 뭐 당연히 당선됐겠죠. 근데 그 선거에서 진 게 권은희 뭐 부동산 관련한 거였나? 하여간 뭐 하여튼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그 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이 권은희한테 있다. 권은희한테 다 덮어 씌우더라고. 그러니까 지는 선거마다 어떤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다 뒤집어 씌우는데 아니 당 지도부는 뭐며 선대위원장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이거는 사람들이 책임을 저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뭐 중량급 신인이라서 뭐 저는 좀 빼더라도 선거 때마다 그랬어. 특히 2012년 저 대선 때는 문재인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민주당은 그래서 항상 희생양이 필요한 정당입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의리가 없다 이 인간들이. 의리가 없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한테 닥칠 수 있는 책임론을 남한테 전가시킴으로써 자기는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최근에 자가격리 중이셨던 우리 낙연이 형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또 이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목숨 걸기 전에 책임지고 사퇴를 하셔야지 그분은. 아니 선거에서 졌으면 총리, 당대표, 선대위원장이 일단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는 목숨 건다는 사람들 치고 그게 진심인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말 듣고 웃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웃었어. 아니. 이게 이 양반은 지금 너무 자기가 물렁하게 상황을 오판해서 졌다. 이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대선 주자로서 이제 살 길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라는 이런 레토릭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아이 형님 그런다고 당신 때문에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게 뭐 사라집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형님 너무하신다, 진짜. 비겁하게 총리, 선대위원장 이분들이 물론 본인들의 입으로는 한 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지지자들 뭐 추종자라고 하는 또는 뭐 그 사람 계열이다 뭐 정세균 괜히 뭐 기나경 괜히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조국 추미애가 왜 나와야 됩니까? 네.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될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요 되게 뻔뻔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총리가 잘못한 거지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대표하고 선대위원장이 잘못한 거지 왜 책임을 안 집니까? 네. 왜 그래 엉뚱한 사람들 책임을 지어요? 나는 여기 초선 5인 이 양반들이 난데없이 나와가지고 무슨 조국 책임론을 얘기하기에 야 이거 냄새 나는데 이 조국에게 책임을 떠넘길 그런 멘트를 본인이 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 시킨 게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민주당 의원의 가족이신데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대표가 물러가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나서질 않습니다. 예전에 대표보다도 더 엎질러 나갔다가 그냥 뭐 민주당의 도움도 없이 그냥 바로 감옥 가신 분 계시잖아요. 정봉주 의원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정봉주가 그나마 좀 당시 낙곰수 때문에 이름을 알려서 또 유명해져서 그러니까 또 다 같이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친한 척 했단 말이지. 감옥 들어가서 그 뒤로는 쌩깠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교훈이 생겼냐면은 정봉주 이후로 야 남들보다 앞질러서 지도부는 가만히 있는데 돌격 앞으로 혼자 당을 지킨다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선다고 그래 봐야 나만 손해본다 이런 인식이 짙게까지게 된다고. 그런 당에서 초선들이 지지자들 뒤통수 때리고 그 사실 아닌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초선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재선쯤 되면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초선들이고 젊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바람을 넣지 않고서는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 조국이라는 이름이 확실한 게 뭐가 있냐면 엄청난 이슈 흡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걸 턱 던져놓으면 모든 이슈가 그걸로 다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책임론 하면은 그 이슈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누군가의 책임론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그런 몫이 사라져요.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뭐냐면 야비한 거예요. 진짜로. 네. 이거를 소위 말하는 민주정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이 민주당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은 자기 정체성을 빨리 좀 커밍아웃 하시고 그러니까 가셔야죠. 지금 또 우리 박범계 장관을 저희가 의심을 했는데 박 장관님 하실 일은 딱 하나예요. 지금 홀딩 시킨 것들 하게끔 하시고요. 대표적으로 줄리 사건. 아니 수사 다 끝났는데 왜 그걸 홀딩을 시키나? 맞지? 박범계지? 그렇죠. 이상한 양반이네. 그걸 왜 홀딩을 시켜? 왜 그 윤석열 좋은 일을 해요? 아니 윤석열에게 뭐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 다 했으면 그걸로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홀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성은 두 사람이에요. 조남관 차장 아니면은 박범계 장관 두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차장이 그렇게 그리고 뭐 기수도 똑같은데 끝발이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어떤 게 차장이고 또 총장 대행인데. 그렇죠. 사실 기수도 똑같고 그렇게 본다면 전환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남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범계형이 이런 얘기를 듣기 싫으시면은 정상적으로 일 추진하세요. 또 지금 뭐 계속 홀딩 시킨 거 좀 더 검토를 하는 것 이거 좀 검토 그만하시고 대통령이 하자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렇게 여기서 그 대통령 말씀을 가로막습니까? 대통령 뜻을 왜 가로막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안이 달라지는데 음. 그 사안이 이게 왜 잘 안 돼요? 라고 했더니 뭐 바뀐 거는 없는데 검토할 게 더 있어서 뭘 검토를 해요? 그게 검토를. 왜 사안은 바뀌었는데 대답이 똑같은 대답이 나와. A 사건, B 사건, C 사건, D 사건이 있는데 사건이 다르면은 그것이 지연된 이유도 다 달라야지. 왜 똑같이 바뀐 건 없는데 검토할 게 좀 더 있어서. 라는 똑같은 대답이 나온 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그 건 통째로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고려할 게 너무 많아지면요 개혁 못합니다. 그럴 분들은 이제 빨리 그만두시고 이제 좀 자기 기득권 내려놓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개혁하겠다는 사람한테 넘기세요. 왜 본인들이 그것도 아리를 트고 앉아가지고 이 역사의 진보를 막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이고. 아니 소 변호사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뭐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저도 지금 보면서 이거 빨리 저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빨리 한마디 하세요. 네.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아 그래 그 정치가 그래.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도 김용민 TV에서 2019년 한 9월부터는 기승전 검찰 개혁을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 동력으로 지금 처음에 어수선하지만 공수처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조국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의리가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시험 생각이 거예요, 들어. 진짜. 그러니까 달면 검찰 개혁의 동력이 필요할 때는 다 그걸로 이제 사용을 다 하고 이제는 좀 필요가 없어지거나 뭔가 책임을 돌릴 곳이 필요해서 조국 탓을 하고 이거는 정말 좀 보기가 좋지 않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 5명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많은 말들을 봤는데 저는 이거는 초선 의원들의 탓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초선이 아니고 2030 초선이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경험 없는 어린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청년들을 앞세워서 어떤 총알바지를 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은 알 사실은. 수 없지만 예. 이게 만약에 2030 초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려고 해도 그 어른들이 말렸어요. 자, 너네는 지금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렸어야 되고 정말 선거 패배의 책임을 그 원인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 초선들이 나가서 그렇게 총알바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지지자들이든 국민들이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일단 쏟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감정을 쏟고 나면은 또 힘이 그 동력이 또 떨어진다고요. 그렇지. 정말 고민해야 될 동력이 또 떨어지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참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초선 의원 5명을 보면서
조국 덕분에 배지를 달았는데 이제 와서 조국 탓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바람에 그래서 배지를 달았던 이른바 탄돌인데 탄돌이가 노무현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사례가 몇 번 있었죠. 그렇지. 조경태 예. 의원 같은 사람. 예. 그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아이고 참 정말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 지금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다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목숨까지 걸고 자기 어떤 운명을 거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 됐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람들 나름대로 또 다음 정부에서도 이 지위를 유지하려고 길을 쓰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은 굉장히 소외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본인의 말빨이 지금 밑에서 자기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게 더 이상 진척 없이 홀딩이 되고 있는 상황. 만약에 가서 대통령이 막 혼을 낸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 아 왜 이러세요?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난 틀림없이 이런다고 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뭐 혼내고 이렇게 질책하고 이런 걸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걸 할 때는 10분 하시죠, 그 활용, 양반이. 예. 10분 활용한 것 같고 네. 특히 지금 다 제가 데자뷰처럼 느끼는 것이 두 가지예요. 예. 참여정부 말기에 네. 모든 것을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고 네. 모든 것이 대통령의 잘못이다. 그 얘기를 네. 당시 그 한나라당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민주당, 그 열린우리당 그 사람들도 했었어요. 음. 그 정동영 씨 같은 사람. 음.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또 한편으로는 2012년 대선 그 당시 끝이 났을 때 2012년이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은 뛰어다니는데 당이 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답답했었거든요. 또 그런 모습이 아닌가.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당이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자신들의 이해 득실만 따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성자 같은 대통령의 그 어떤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명박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조인트부터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응? 조인트부터까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 사람들은 친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친노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기득권 세력인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가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리고 지지율 떨어져 봐. 그 제일 먼저 등 돌리는 친구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조국 탓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다 나온 거야.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다가 이런 저항에 직면했으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같이 좀 연대를 해주고 비도 같이 맞고 그래야지. 나는 조국한테 빚이 없다? 이딴 소리나 했었고 말이죠. 빚이 왜 없어요? 초선 의원들은 다 빚이 있지. 누구 때문에 지금 누구 때문에 뺏지달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제 참 의리도 없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정의감도 없고. 개념도 없, 개념이. 우리 저 김남국 의원이 그런 말했잖아요. 그 왜 2019년 가을에 있었던 검찰개혁 촛불. 민주당은 상관도 없었어 그때는. 그 개별적인 의원들 참여 혹은 뭐 그런 거 저 말고. 기억나요. 그래서 막 오히려 좀 서운하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오기를 바랬는데 너무 참여를 안 하니까 음, 좀 서운해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미 그들은 코로나 오기 전부터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실천하고 있었어요. 조국과 거리두기였죠. 조국과 그러니까 거리두기. 본인들이 계속 이해 득실이나 정치적인 이해 타산만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중동이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특히 민주 진보 지형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조중동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게 아닌가. 허우적대고 있어요. 음. 그게 제일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그것부터 터쳐야 되는데 참 답답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력이 교체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자, 또 이재명 지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되면은 그들은 더 이상 그 기득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야. 이재명을 무슨 수로 컨트롤링 합니까? 그렇죠.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이낙연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세균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 대대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국민들은 그게 누군지 어떤 행태인지 잘 모르지만 느낌이 있어요. 이 뭔가 개혁이 정체되고 달라지지 않는 민생에 감이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세력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멈춰서 있던 개혁이 다시 생동하고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의 정권 교체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죠.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합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주류가 교체되어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의 주류.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민주당만 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945년에 한민당부터 해서 지금까지 민주당계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렇지. 있습니다. 한민당에서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것을 볼 때 아, 이 사람들은 세습 민주당, 세습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범민주 계열에서 이렇게 인물이 충원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자신들의 이런 세력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을 자신들의 대표로 만들고 그 세력들을 계속 충원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기득권 세력 전체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 뭐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터부시한다든지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박 장관께서 개혁 좀 하시라고 조남관을 그대로 두신 거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다 짐작했어요. 이 사람 지금 편먹었구나, 개혁을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얘기가 다 말도 안 되는 낭설이고 거짓말이고 야부리고 뻥이고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관 네. 날리고 지금 캐비넷 속에 있는 줄리 관련한 수사가 거의 끝났는데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결론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새끼들하고 또 지금 이렇게 결탁하시려고 그러는지 난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탁하는 사람이 됩니다. 적폐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기 싫으면은 서둘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 이틀.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봐.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민주당 또는 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왔고 성공을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라든지 이런 걸 자제해 왔는데 이딴 식으로 하기만 해봐 이씨 그냥 진짜. 아니 이게 세월호 가족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해양 전문가예요 이제는. 왜냐면 자기 이제 자녀가 네. 그렇게 억울하게 이제 정말 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왜 죽었는지 7년 동안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해양 전문가야. 그 양반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게 무슨 뭐 해양에 관한 모든 메커니즘에 대해서 통달해 계십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이 검찰 개혁 목소리도 높이고 촛불도 들고 그런 와중에 웬만한 거 다 압니다. 우리 저 박범계 장관님 왜 모를 것 같죠? 만약에 똑바로 똑바로 웬만큼 무시하세요. 웬만큼. 우린 나름대로 이젠 다 알아. 저 똑바로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 겁니다. 뭐라고? 뭐예요? 이 무슨 잔지 아세요? 이게 기자 아닌가? 예, 기자입니다. 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기할 때 기자인가?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개의 새끼 기입니다. 그런 글자가 있어요? 네, 그런 기자가 있더라고요. 별걸 다 공부했어. 예.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